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꿀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돌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진행해서 한번 했다가 돌아온 공공입니다. 저는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꿀꿀의 이슈잡부 조한무입니다. 공기가 달라. 저 없는 시사 꿀꿀 잘 봤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휴가를 자주 가도 되겠다. 어떠신가요? 의견 어떠십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휴가는 없다. 제가. 반려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신고하세요. 반려? 무섭네요. 신고해야 되겠네요, 신고. 아니, 제가 사실 휴가라고 하지만 방송에 빠진 건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홍길동처럼 전 세계를 막 누비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3대 특검팀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캐나다 간 거 봤어요? 캐나다에 갔을 때 김혜경 여사가 이제 걸어가면서 한 얘기.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둘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나 캐나다 처음 와봐. 그게 자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웃었는데 와이프가 그걸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간 적이 있나?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두 분도 안 가보신 거 아닐까? 모르죠. 그거는 경기도지사 할 때 여러 군데 보통 가니까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카메라 다 있는 앞에서 걸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찍히는지 몰랐을 하실 텐데 재밌더라고요. 거기 생략된 게 있대요. 20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캐나다 처음 왔다고 발언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다. 20년 전이면 결혼했을 때 아닌가? 그렇죠. 결혼하시기. 혼자 갔을 수도 있고 같이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전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때 우리가 보면서 볼 때마다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대리 수치를 많이 느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모습 좀. MBC가 뒤끝 보도를 했잖아요. 왜? 3년 전. 첫 순방. 그걸 또 굳이 비교해줬어. 네, 그걸 굉장히 길게 쇼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비교하는 거. 근데 맞아요. 유튜브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공영방송이 그렇죠. MBC가 아주 3년 전 딱 이래가지고 맥주는 드셨냐는 둥 그런 쌀데기없는 얘기하고 그렇죠. 나는 EPL 봤습니다. 유럽파랑 EPL 봤다는 둥 기자들이 뒤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런 뒤에 들어간 녹음까지 다 풀어가지고 복수를. 네. 근데 일단은 그래도 그때는 정말 그런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했었거든요. 이게 아예 이제 윤석열을 그냥 피해서 인사하고 이렇게 띄워서 그냥 가버리고 이런 사례들도 있고, 윤석열은 앉아있는데 주변에 다른 정상들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너무 보면서도 뉴스 볼 때마다 정말 대리 수치를 느껴야 했는데. 그렇죠. 그게 약간 비교되기도 했거든요.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촛불 직후여서 전 세계 정상들이 만나면 이제 그거 물어보고. 그쵸. 그랬다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유엔에서 이제 회복력과 관련해서 좀 연설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유엔 총회가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삼 또 대통령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까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3대 특검팀도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이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었던 그 당시에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경훈 기자가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김건희가 영부인이었던 적이 있나요? VVIP?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윤동영 배우? 윤동영의 배우. 그때 이제 논문 사건 때 이제 윤석열이 자기는 영부인 제도 없애겠다. 근데 애초에 영부인 제도라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영부인은 그냥 호칭이죠. 대통령 부인을 줄여서 영부인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그 제도나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자연인이죠. 자연인이었죠. 그걸 없애서 이제 찐 실세로 만들어지겠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작년 7월 초에 김건희와 김수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그 7월 3일 오후 4시 8분께 김건희가 김주현한테 전화를 해서 한 17분 49초 동안 통화를 했고,
끊고 나서 곧바로 다시 김주현이 다시 김건희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 15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30분 정도 통화를 한 거죠. 30분 통화면 꽤 깁니다. 그쵸. 예. 뭐, 애인이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까지는. 남편이랑 또 1분 정도 하나요? 알았죠. 1분만 해도 그죠. 그렇죠. 쉽지 않죠. 통화 1분에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럼요. 30분이라는 거는 꽤 내밀한 통화를 이제 길게 했다는 얘기로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일단 김건희에게 비화폰이 있었다. 요건 이제 그 전에도 좀 확인이 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근데 또 민정수석하고 통화를 했다. 이건 좀 처음 밝혀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디올백 최재형 목사한테 받았다는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해가지고 검찰 수사 대상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명태균 수사는 이제 본격화되기 이제 직전이었고, 어쨌거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올 때였기 때문에, 과연 이때 피의자 신분이었을 거란 말이죠, 김건희가. 좀 피의자 신분인데 검찰을 담당하는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피의자가 이제 사정기관을 사정하는 민정수석과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고받은 좀 꽤 심각한 사안입니다. 네. 이 시기 자체가 아예 수사를 하는 그 타이밍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꽤 진행이 되고 있던 상태였고, 김건희를 소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소환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죠. 그래서 검찰도 그 상황에서 뭐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마침 이 통화가 있은 지 열흘 후에 김건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평범한 조사가 아니었어요. 그죠. 출장 조사 그게 그때인 거죠. 검찰이 직접 경호처 부속 시설로 찾아가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경호처에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소환을 당했죠. 아니 누가 누굴 조사하는 거야? 검찰이 김건희한테 소환을 당했죠. 그런 아니 근데 검찰이 그렇게 소환을 당해서 비굴하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이런 일이 정말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김건희가 전화를 그것도 민정수석하고 전화를 했다는 건, 글쎄 뭐 밥은 잘 드셨냐, 요즘 뭐 별 볼 일 없으시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김건희가 좀 그죠? 자기 수사와 관련된 뭔가 민원을 좀 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김건희가 사사롭게 좀 어떤 사안에 관심도 많고 실제로 최재형 목사랑 예전에 주고받았던 내용이라든지 이명수 기자랑 통화한 걸 보면은 좀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뭐 민정수석 사생활이라든지 뭐 가정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를 30분 동안 할까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건과 관련한 게 아니면 달리 설명할 게 별로 없다. 뭐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김건희가 참모진과 특히 뭐 통화를 할 계제가 아예 없거든요, 사실은. 그들 사이에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뭐 업무 관계.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맞아, 비화폰이니까. 비화폰으로 통화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제 2부 소실도 없어요, 지금. 없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영부인을 담당하는 영부인 의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없었고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총무비서관실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굳이 일정이라든지 뭐 의전 관련된 통화였다면 뭐 총무실이라든지 뭐 의전비서관실이라든지 뭐 하긴 의전비서관실도 주로 대통령 의전 관련 업무고 영부인 배우자까지 뭐 하긴 하는데 제가 뭐 그걸 굳이 당사자랑 직접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거죠. 네. 아무리 봐도 민정수석하고 굳이 그것도 만약 공식적인 뭐 업무상의 일이 있거나 하면 그 공식적인 루트로 아직 비화편으로 직접 통화를 할 일은 거의 없다. 이때는 근데 제2부속실이 없었으니까 공식적이지는 모르겠지만 총무비서관하고는 통화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 비화폰인지 모르겠는데 돈이 필요해요. 아하. 총무비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총괄하기 때문에 저 뭘 해야 돼요. 정자를 만들어야 돼요. 쇼핑해야 돼요. 뭐 개념, 수영장이 개수영장이 필요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긴 했죠. 그리고 의전비서관하고도 뭐 통화했을 가능성은 뭐 그럴 수 있죠. 있죠. 근데 그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굳이 비화폰이 필요 없어요.
예, 그죠. 어떤 그럼 뭐 굳이 예. 필요해요. 정자계 그치. 이런 거 하려면 숨겨야 될것 같아. 기록 남기기 좀 힘들어. 그런 거는 자기들 찔릴 거 아니야. 저희 수영장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걔들이 수영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면 뭐 비아폰이 필요했을 수는 있죠. 네. 네, 뭐.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그 시기적으로 수사를 어쨌건 받는 피의자의 신분인 상태에서 민정수석하고 전화 네. 통화를 그것도 30분이면 꽤 긴 시간을 꽤 했다는 길죠. 건데 예. 또 이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검찰총장 패싱 뭐 네네. 논란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원석 네네.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뭐 쇼윙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수사에 성역이 없이 해야 된다. 뭐 그쵸. 누구든 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사 의지를 공식적으로는 드러냈었는데 근데 수사팀이 그 총장 보고를 패싱하고 네. 이제 출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 출장 조사라는 게 되게 특이한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상대가 그 대통령 배우자니까 네. 제가 이 정도의 사안이면은 총장이랑 이렇게 총장이 뭐라 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사실 뒤에서 하겠지만은 네. 보고를 안 한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김건희의 민원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총장에게 전달이 됐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수사팀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고 그것이 결국 총장 패싱 뭐 출장 조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근데 뭐 이원석도 비아폰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우정이 지금 비아폰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원석한테 인계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어쨌거나 그 용산에서 이원석을 한테 다이렉트로 뭔가 비아폰으로 통해서 네. 그런 게 오갔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게까지 이제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으로 본다면 이원석하고 통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민정수석이라는 게 그렇죠. 됐을 거죠. 이미 이제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기용될 때는 친윤이었단 말이죠.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고 특히 이제 뭐 대검 중수부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이게 이제 윤석열이 했던 뭐 유명한 수사 중에 하나고 삼성 비자금 수사도 그렇고 박근혜 이제 특검도 같이 했죠. 네, 손발을 같이 맞춰왔던 이제 되게 믿는 후배여서 이제 검찰총장이 됐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도 원하는 그 수사를 많이 했어요. 그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를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재판을 넘겼죠. 특히 이재명 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하고 재판은 없었던 덮었던 혹은 종결됐던 이런 수사들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뭐 위증교사 의혹 뭐 이런 것들을 다 재판에 넘긴 게 이원석 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뭐 이런 거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것들도 전 정권 인사들 좀 겨냥한 수사였는데 그런 것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가까운 친윤 중에서도 이제 아 정말 윤석열 시대의 검찰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한 사람인데 이게 재밌었던 건 그 이후 중반부로 가면서 약간 틀어집니다. 그게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그 기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삐걱대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윤 대통령 처남이 기소된 적이 있어요. 아, 그랬나요? 처남이? 예. 오. 2023년에. 김건희의 동생인가요? 그렇죠. 오빠인가 동생인가 아무튼 처남이 기소가 되고 네.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기소가 되죠. 네, 그러니까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실하고 용산하고는 의견을 좀 달리했다라는 게 있었고 명품백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했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수사를 주문해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다. 윤석열하고 틀어진.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라. 수사팀을 빨리 구성해라.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그때 뭘 하냐면 검찰 간부를 인사를 합니다. 5월 달에. 맞아. 쫙 갈아치워요. 그래서 당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다른 데로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돌아왔거든요. 최근에 어제 오늘 뭐 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뭐 그 녹취가 발견됐다. 이런 게 다 원수사팀이 다시 와서 다시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수사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인사로. 그때 민정수석으로 김지원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니까 이원석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상태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인사가 총장을 패싱하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는 어쨌든
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환 조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7월 달에 가서. 그러니까 바뀐 사람들이 조사는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저희가 불려가서 할게요. 로 된 거고 뭐야? 이 과정이 이원석을 패싱하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소환 조사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자라거나 그런 의견을 총장한테 냈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 시기에는 뭐 그럴 수 예,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고 이원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쌩까도 돼. 이미 뭐 쟤는 쌩까고 있잖아. 우리는 몇 달 동안 이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2달 후에 퇴임해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법불아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 이제 수모를 겪고 나서 이제 퇴임을 하죠. 그리고 퇴임할 즈음에 이제 이 사람도 뒤끝이 있는 사람인데 그 대검 간부들하고 서울해봉을 단체 관람해 보래요. 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요. 영어 보는 게 왜? 이러고 이제 정치할 생각은 없다. 이제 그냥 쉬죠. 그래서 이게 뒤끝이 있는 뭐 윤석열도 그렇고 아, 이원석도 그렇고 이제 검사들은 뒤끝이 있는. 자존심 건드리면 이제 아, 그런 거잖아요. 네가 내 와이프를 수사를 하라고 해? 야, 다 가르쳐. 가르치우고. 네가 대통령이면 다야? 뭐 이러고 이제 뭐 영화 보고. 윤이 와이프에 대한 애정이 이때만 해도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뭐 계엄할 때도 어쨌건 와이프 건드려서 그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런 거. 사실상. 예. 이게 다 이게 계엄으로 이어진 상황이 그렇죠. 다 그렇죠,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혐의가까지 가게 된 거죠. 아, 검찰은 그런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제 출장 조사 후에 무혐의를 내린 거잖아요. 9월에 이원석이 퇴임을 하고 신무정으로 갈리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한 달 만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10월 달에. 아, 네. 근데 그 무혐의 과정에도 비아폰이 등장하죠. 네. 이 김건희 비아폰. 김건희는 아닌데 비아폰이 또 등장해요. 아하. 다른 비아폰이 등장합니다. 그게 검찰총장과 비아폰인 그렇죠. 거죠? 음. 네. 그게 이제 10월 달 음. 있었던 그 명태균 관련한 뭐 얘기를 했다 이런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도이치모터스 건 외에 다른 내용으로도 통화했을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가 최재형 목사가 건넨 명품백을 받은 사안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당시 총장이 아까 동현 선배가 잠깐 언급했는데 5월 달에 전담수사팀 구성해라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통화가 있은 지 한 달 좀 넘게 지나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네. 아니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이제 비아폰으로 통화 한 번 하면 그냥 싹 네. 정리가 되는군요. 그쵸. 알아서. 그리고 이제 통화가 있었던 7월 달에 검찰과 대통령실이 그 명품백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걸 제가 그때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이 국고 환수라는 게 일종의 증거인멸입니다. 되게 좀 중요한 사안인데 네네네. 처음에 대통령실에서는 그 명품백이 논란이 됐을 때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이다. 뭐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어요. 이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기록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보선이 돼야 됩니다. 그 증거물이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증거물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국고 환수 절차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기록물이 아니라는 전제로 해서 네. 김건희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 검찰이 공매 절차를 거쳐서 현금화를 해요. 네, 그래서 국고에 기속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거죠. 무혐의 네. 처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기소를 하게 되면 범죄 수익이니까 요거를 피의자 수사기관이 몰수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환부 절차를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증거물이 아니다. 범죄에 썼던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거나 그 피의자 쪽에서 소유권 포기를 했을 때 그러면 검찰이 처분하는 거예요. 불매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비아폰 통화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누구 아이디어일까? 김건희 그때 변호인이 최모식인데 최지모 땡 변호사인데 이 보도를 하고 나서 저한테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떡하냐? 찔렸나? 어떻게 해서 그래? 딱 걸렸어.
제가 이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러니까 해석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국고로 환수한다는 그러니까. 건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 원래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입장은. 그러면 국고로 환수하려면 금고에 뭐 명품백을 그냥 놓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아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이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쪽에- 결국에는 팔지 않았죠.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저기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서한테요? 네. 유경옥 비서한테? 그런 또-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예. 주고 웃돈 얹어서 다른 모델로 바꾸고 하셨나? 그건 다른 거. 아니 그러니까 그 한 번 하셨으니까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그 모델은 이미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웃돈 주고 다른 모델로 교체를 하면 또 쓸 수 있으시니까. 이거 아마 재수사를 하게 되면 이 과정들이 다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갖고 있다는 그 원본 네. 그 뭐 식별할 수 시리얼 있는 번호가 있겠죠. 코드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게 대소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쵸. 검찰이 그거 안 했어요. 맞아. 예, 그런 걸 안 했고 뭐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물 확인했다고 했는데 실물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질 수 있죠. 그리고 예, 명태균을 통한 공천 개입 사건 네네네. 수사가 그때 개시되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아하. 통화 네. 비합본 통화가 이루어졌던 시점에 아마 이 이야기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30분도 부족했겠네. 이야기할 게 요게 많겠네요. 제일 큰 건이었어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명태균 건. 그렇죠. 이거는 그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윤석열이 직접 명태균이랑 통화하면서 김영선이 좀 이렇게 윤상현이한테서 얘기해서 했다 뭐 이건 맞아. 빼박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죄질 자체도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 조작은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았던 시절. 네. 그러니까 지금도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형량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집유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설령 그것이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낮고 그다음에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죄를 안 만드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한 거니까. 네, 뭐 그렇지만 요거는 이 사람들이 봐도 위험했겠죠. 쟤한테 녹음본이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상황을 맞아요. 돌리는 거니까 통화는 이게 제일 많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 심지어 그 명태균을 어떻게 이제 좀 해보려고 그렇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 이 명태균이 아군 진행에 원래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아섰다고 하기도 약간 좀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쥐고 있는 소스도 엄청 많고 그렇죠. 뭘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 그렇죠. 거죠. 관리가 필요하다. 누굴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이제 이원석은 씨도 안 먹히고 그렇죠. 그럼 민정수석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가는 거죠. 아하. 근데 관련해서 검찰이 좀 입장을 내서 해명을 했나요? 예, 이제 김건희와 민정수석 통화에 대해서는 이게 표면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김건희가 통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이랑 심우정 총장이 통화했던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총장 취임 초기에 네. 심우정이 총장 취임했을 때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정책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심우정 총장이 그렇게 기억하더라. 네, 그런 입장을 공유했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 사건이라든지 명태균 사건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네. 그리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총장 비지휘권이 배제돼 있는 사건인데 그런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계세가 아니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걸 누가 믿을까? 이게 뭐 재밌는 거 대답할 때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이라고 하거든요.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했다고 기억해. 그게 뭔 말이야? 분명히 기억하는 건 뭐냐면 명태균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기억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나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라는 건 명백한 기억이죠. 근데 그때 무슨 내용을 했는지 진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얘기는 안 했어. 뭐 이건.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안 했다는 것과 그리고 뭐 행정과 무슨 정책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은 분명하면 거의 한 80~90%는 기억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렇죠. 그 정도면 기억이 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김건희를 살려야 된다는 게 용산의 정책이었지. 그렇죠. 그게 정책 검찰. 방향이었지. 그렇구나. 그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건희만은 살려야겠다. 이게 이제 검찰 정책 행정에 관한 토론 논의였구나. 그럴 수 있지 않나. 정확하네. 그렇죠. 왜냐면 전직
총장에 대한 평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총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민정수석하고 바꿔야 한다. 그 민정수석의 옛날 후배를 데리고 오자. 심우정을 데리고 오자.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할래? 제가 통화하죠, 뭐. 그래,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제도를, 정책을 토론해야 돼. 뭘로? 비화폰으로 하는 거야, 지금. 정책 토론할 거면 비화폰으로 왜 얘기를 합니까? 그러게요. 원래 전화번호도 안 왔을 거 아니야. 아니, 김건희를 지키자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책 통화를 했다면 비화폰을 쓸 이유가 없고. 그렇죠. 이건 비화폰이라는 거는 녹음이 안 되거든요. 녹음이 안 되고 도감청도 어렵습니다. 시스템상. 그럼 기록을 안 남기려고 썼다고 봐야죠. 네, 누군가 한쪽이 녹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고 사건 얘기를 안 했다. 네. 이렇게 해명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비화폰을 통해서 남을 수 있는 기록이 증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원래대로면 네. 이것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설령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비화폰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비화폰으로 했으니까. 이건 비화폰 서버에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계엄이 터지지 않았으면 이것도 나갈 이거는 일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둘이 통화했는지는. 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비화폰을 쓴 거죠. 근데 이걸 기억을 못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부를 묻거나 뭐 정책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는 원래 전화 통화 서로 번호 알잖아요. 원래 가까웠던 사이니까 모를 리가 없는데 비화폰을 썼다는 건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죠. 중요한 얘기를 했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건데, 기억 못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또 황당한 해명이 이 아까 뭐 들으면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윤석열 배우자 사건이잖아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가 윤석열한테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배우자 사건이니까 너랑 관련된 일이 아니냐. 그럼 보고 받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수사에 관여하지 마라. 그거 상식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배제 조치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은 검찰총장 다음 검찰총장에도 이어지고 그 다다음 검찰총장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주장이다. 그거는 이제 피해자가 와이프기 때문에 그쵸. 검찰총장 윤석열은 너는 빠져 였는데 검찰총장 직책을 맡은 사람은 다 빠져라 이것처럼 그러니까 해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대검찰청의 해명은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도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 사건, 우리 가족들의 사건이다 이렇게 창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그러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네? 그렇게 자기들이 인정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신기하다. 저런 사람 국회의원 해야 돼. 그냥 자꾸 엉뚱한 걸 끌어와가지고 그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 비화폰 미스테리가 정말 앞으로 밝혀질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수사를 하면서 좀 밝혀지겠죠? 예, 이게 예초에 경찰이 내란 수사를 하면서 그 경호처 관계자들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경호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서버 압수수색,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으로 나아가려고 네. 시도를 했는데 네네. 그 검찰이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심우정이랑 수뇌부 라인에서 찍어서 눌렀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검찰총장 비화폰 건을 방어하려는 목적이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좀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고 네. 이 비화폰을 매개로 한 수사 개입이 한 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겠죠. 요 내용만 가지고 통화를 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 사태 때 그 비화폰으로 어떤 소통을 했었겠냐. 내란과 관련된. 맞아. 네. 이게 두 번째 축인데 아마 조만간 드러날 거고 지금 경찰에서 풀고 있는 것들은 약간 다음 내란 특검 지금 발족을 했고 이제 출범을 해서 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덮을 가능성을 좀 차단하려는 지시입니다. 어쨌든 조은석이 뭐 윤 라인도 아니고 그리고 뭐 강직한 검사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뭐 그 용산 3사 사건 이런 걸 그렇죠. 할 때 김석기 좀 봐주고 그 주범이었던 철거민들만 이렇게 기소하고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좀 엘리트식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민사회 진영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이거를 지금 왜 굳이 언론에 흘리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을
빼고 가지 마라. 검찰을 네. 덮으려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좀 드러내는 어. 목적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비화폰을 매개로 한 본류 사건은 또 검찰의 경호처 수사 방해건으로 또 연결이 되죠. 윗선에서 수사팀에 어떤 오더가 내려졌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한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전에 그 시사콜콜 할 때, 그 경호처가 왜 그렇게 온몸을 막아가며, 그걸 그렇게 비가폰 서버를, 뭐 그렇게, 왜 그렇게 거기를 압수수색 못하게 막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정말 그 안에 어마무지한 게 많이 들어있었네요, 어마무시한 게. 그리고 연계해서 봐야 될 게 검찰이 그 경찰에서 비화폰 확보하려고 할 때 먼저 받았어요. 일부 자료를 네네네. 2월인가 뭐 1월인가 이때 네. 김성훈 그것도 김성훈 사장이 직접 제출한 거거든요. 그쵸. 왜 먼저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규명이 돼야죠. 그때 받은 게 내용에 뭐가 무슨 내용인지. 있겠죠. 그 수사를 주도한 건 경찰이었는데 왜 검찰이 그렇게 가져갔을까? 뭔가 가져가서 네. 딜을 그렇죠. 한 거다. 검찰이 먼저 가져갔고 어. 검찰은 계속 영장을 안 내줬죠. 검찰이 그리고 검찰발로 나온 게 없잖아요. 뭔가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사건 관련성을 좀 이제 퇴색시키려고 이제 없애려고 했던 뭐 그런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 정말 이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일 네. 듯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수사하면 할수록. 김건희 비화폰인데 어. 요것이 경찰의 의도는 김건희 비화폰이긴 한데 사실은 심우정 비화폰이 그쵸. 네. 핵심일 수도 있겠다. 경찰이 노리는 것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또 다른 축으로 보면 이제 최근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굉장한 속도를 내고 있죠. 이제 원수사팀이 돌아오면서 이제 그 김규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재미있게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존경하는 선배다. 이 원수사팀을 이끈 부장검사는 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의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공소유지를 이어갔고 이제 나중에 유죄 판결까지 받아냈는데 어쨌든 김건희 수사로 들어갈 때쯤에 이제 쫓겨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이제 공모한 증거를 찾아낸 유능한 사람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특검팀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요 특검팀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 16개 그 네. 혐의가 있잖아요. 혐의가 16개예요. 그 광범위한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니까 그거 말고도 뭐 명품도 있고 양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평가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평가를 했는데 2명,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3명이고 판사 출신이 1명인데 그 중에 29기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박은정하고 동기예요. 2명이 특수부 출신인데 특수통 출신인데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물먹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볼 갑자기, 만하죠. 굉장히 성과를 내려고 할 거다. 신뢰가 가네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오정희 검사는 이제 그 여성 검사인데 이제 그 조세 관련 범죄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검사여서 신뢰가 좀 가고 한 명이 판사 출신인데 여러 가지 혐의들이 꽤 수사가 진척된 상태였고 공범들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기록을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 한 명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보면 조가 잘 짜여진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팀이 바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언론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검보가 이제 임명이 됐어요. 대통령실을 통해서 임명이 됐고, 이 특검보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명태균 수사팀, 건진 수사팀이 검찰에 다 있잖아요. 이들을 면담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빨리 속도를 내겠다는 거예요. 7월 초에는 그 특검팀에도 그 자체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그 전에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내에 검찰로 빨리 파견을 해서 만나서 자료 넘겨받고 이걸 하기 전에 이제 바로 지금 면담에 들어가겠다. 이걸 밝힌 상태여서 요거는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지금 이 팀이 제일 빨라요. 하고 있는 게. 그렇죠. 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팀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진짜 막 해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방해가 좀 적어. 그리고 또 기존에 좀 해오다가 어쨌건 막혔던 게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특검팀이 움직이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상태여서 제가 볼 때 요거는 뭐 빠른 시간 안에 특검팀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 받기 전에 면담한 내용들부터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수사 계획을 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고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 하게 될 텐데 내란 특검팀 규모가 너무 크고 지금 이 수사기관들과
권력기관들 사이에 막 얽혀 있는 게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자기들도 관련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태, 그거를 비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를 막 양념 쳐놓은 게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걸 일단 잘랐었어요. 수뇌부를 그냥 일단 자, 피의자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갔거든요. 검찰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심우정도 피의자다. 자, 지휘 완전 배제하고 피의자로 가야 돼. 그러니까 수사팀 완전히 독립돼야 돼. 이렇게 해서 갔으면 검찰 그래도 정신 차리는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검찰총장을 수사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하겠지만, 심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게 좀 최근 몇 달 동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검찰은 손을 떼야죠. 네, 손을 떼고 내란 특검팀으로 넘길 수밖에 없고, 이미 지금 공소유지 상황에서 너무 큰 이 실책인지 의도인지 모르는 전원 석방 상태로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김용현이 나 안 나간다. 나 보석 안 한다니까. 저 만료 받을게요.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버티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냥 불구속 상태가 돼버리는, 요거를 의도한 건지 뭔지 모르는, 수사팀도 굉장히, 그리고 공소 유지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검사들도 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라, 요거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내란과 내란 수사 과정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수사 대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밝혀내야죠. 네, 김효경과 그 내란범들이 윤석열과 함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거 생각하니까 벌써 막 열이 받는데, 얼른 좀 수사의 속도를 내주시고 윤석열과 저 일당들 빨리빨리 좀.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기현이 정신 차리고 걔네들 내보내고 윤석열 들어와. 자, 크로스.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다 넣어야 돼. 뭘 안 돼. 한눈도 빠짐없이 다 지금 넣어야 이제 돼. 대응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진짜 속 터져, 속 터져. 지금 경호 씨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대법원 마지막에 보면 이제 검찰 부분을 배제하고 가지 않게끔 일종의 준비 작업을 경찰이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려되는 게 그 내란 조은석 특검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너무 좀 빨아줘가지고 뭔가를 좀 기대 하는 우려를 걸로. 이렇게 또 하는 게 좀 약간 자기 모순이라서 저는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일단 고검에 사무실 차려가지고 이제 검찰 안에서 검찰 청사 안에서 수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뭐 보안 문제 뭐 이런 것도 고려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 같은 공간이라는 것이 주는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팀, 기존 수사팀을 좀 기용하려고 하는 좀 의지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미 어제도 이런 얘기 나눴지만, 이미 그 기존 수사팀이라든지 공소유지팀은 이제 풀어주고 이런 과정에도 상당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또 명명백백하게 공정하게 완전히 이 사건을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좀 어떤 여러 가지 오염된 상태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어요. 네. 저 완전 네. 아예 새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사해놓은 자료를 받고 그거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됐고, 뭐 조은석 특검은 그 외환죄 수사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외환죄 수사는 검찰이 사실 그동안 뭘 해놓은 게 없어요. 기존 수사팀에서 어차피 새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환죄 수사를 하려면 뭐 군사 뭐 안보 이런 부분들 이렇게 파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보가 중요하다, 보안이 중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외환을 수사한다는 건 검찰을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수사를 하게 되면 내란 수사에 검찰이 지금 가면 갈수록 경찰이 흘리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검찰 생각보다 많이 엮여 있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비화권 다 받고 엮여 있다고 해야 돼. 검찰을 수사해야 돼.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검찰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약간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그 검사들 사이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지금 연결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우정에 대한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수뇌부들 혹은 간부급들 사이에서는 어떻게든 이 검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엮여 있는 것들이 가능한 잘려야 되고 하다못해 이제 심우정만 날아간다 하더라도 검찰이 여러 간부들이 엮여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될 텐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다보기 어려운 조건으로 가는 거라면 약간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도 좀 있는 거라면 만약에 있는 거라면 그걸 고려하고 있는 거라면 좀 위험할 수 있죠. 다른 걸 도려내고 이제 뭐 윤석열과 뭐 군인들이 했던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서 가는 거라면 저는 미완의 수사일 수도 있다. 네. 만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특검은 새로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검찰과 관련된 그쵸. 부분만 따로 빼서 할 수 있죠. 한다면은 그럼 조은석에 대한 그럼 그렇게 되면 조은석 특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정당성도 훼손되고. 이거를 씻으려면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 출범을 하는 그 시점에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혀야 돼요. 심우정 총장이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을 지금부터 피의자로 전환한다라고 하던가 이렇게 이제 해서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주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러면 야 저기 함부로 지금 가면 안 돼. 몇 층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가면 안 돼. 라는 시그널이 가고 다 수사 대상이야. 대검 수사 대상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되려면 출범하는 시기의 시그널이 중요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심우정 총장에 대한 시그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조은석 특검이 공식적으로 특검을 이제 수사를 계획을 발표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비화폰이 지급됐고 이 시기에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부터 참고인 조사에 들어가겠지만 제일 좋은 건 심우정 총장을 피의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 수사를 시작하면 그런 우려가 부식이 되겠죠. 검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을 추천받기 위해 수사관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보다 수사관들 중요해요. 검사도 중요한데 그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모여서 TF 같은 걸 구성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비서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관들도 중요하지만 보좌관들은 잘 파견이 안 되니까 비서관들이 많이 파견이 된단 말이에요. 수석 비서관들, 뭐 능력 있는 수석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 오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걔 그거 했던 애잖아. 그 원실에서 그거 했던 애잖아. 이런 것들이 돌아요. 그러면 그건 사실 그 당내에서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수사관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충원하기 위해서 규모가 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선회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제기하는 우려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왜 검찰에 들어가는 것이며 검사 출신이라서 이제 혹여나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럼 그걸 타고 들어갔을 때 결국에 그 검찰의 선배가 윤석열인데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예를 들면 김주현이라든가 뭐 법제처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그 사람들을 거론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할 것이며 그 의지를 천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아무튼 뭐 김건희 비화폰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의 앞으로의 향방까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른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노동자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김충현 씨가 태안화력에 보낸 카톡이 공개가 됐다고요? 홍민철 기자 관련해서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서부발전 태안화력 하청업체 노동자죠. 네. 김충현 씨하고 1차 하청업체 관리자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대체기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1번 페이지 띄워봐 주시겠어요? 요게 그 공개된 카톡 내용인데요. 네. 그 위에 이름이 이제 태안 KPS 김땡땡 이렇게 돼 있죠. 요 분이 이제 1차 하청업체 관리자인 거고요. 요 노란색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는 요 분이 이제 김충현 씨. 내용을 보시면 사진을 이제 김충현 씨가 쭉쭉쭉쭉 전달을 하죠. 사진 내용이 이제 뭔가 작업한 결과물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고맙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요 내용이에요. 요게 그냥 이제 직장 상사하고 그리고 직원하고 나눈 카톡 내용 같지만은 이거 자체가 그냥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요 태안 KPS 김땡땡이랑 분이랑 관리자랑 돌아가신 그 김충현 씨랑은 다른 회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사람한테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는 지시를 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 불법이죠, 그냥. 이게 불법 파견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불법 파견, 불법 하청. 네, 어쨌든. 불법 하청. 네. 불법 하청. 이게 원래 절차가 있습니다. 법상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이번 페이지 띄워봐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 업무 처리 절차라고 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절차예요. 한정 KPS가. 보면 위에 보시면 협력회사, 한정 네. KPS, 고객사 이렇게 세 주체가 있죠. 이 오른쪽에 짙은 파란색 고객사가 서부발전이에요. 태안발전소. 태안화력이 이 정비에 대한 발주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도급을 주는 형식인데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해당 업무를 받은 한정 KPS가 정비 오더 접수.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점점점 화살표 따라가면. 정비 오더를 접수하면은 그 협력회사, 김충현 씨 회사죠. 김충현 씨 회사는 당연히 정비 내용을 협의를 하겠죠. 이 김충현 씨 회사는 한정 KPS에서 그 정비 업무 일부를 받아서 실제 실행하는 하청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비 내용을 원청에서 받아가지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가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정비 의뢰서를 1차 하청사가 2차 하청사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럼 2차 하청사랑 1차 하청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요. 계획을. 이걸 다시 이렇게 점검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객사 서부발전에 태안화력발전에 보내면 승인을 하는 요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갑, 을, 병이 있어요. 네. 갑은 병한테 뭘 못해요. 하면 안 돼요. 갑이 을한테 의뢰를 해요. 네. 그 을이 병에게 지시를 해야 돼요. 근데 요걸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김충현 씨는 병에 있는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은 병의 관리자한테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을의 지시를 받거나 갑의 지시를 받으면 안 돼요. 네. 이거를 하는 순간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김충현 씨는 정이 되죠. 갑을 네. 병 정이 되죠. 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병의 관리자에게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쵸. 요게 이제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가 갑이 고객사 오더를 주면 을이 이걸 받아서 다시 서를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오더가 오면 다시 의뢰를 하는 거죠. 병에게. 네네. 병이 이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일을 자기 직원한테 시키겠죠. 근데 여기서 을이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가 되면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요 표를 좀 복잡한데 띄워놓은 거는 이 이름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비 의뢰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정비 지시서. 요런 문서명들이 있죠. 이런 문서명들로 지시와 이 행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카톡으로 다 됐어요. 이게 원래 절차대로 놓고 보면 이 아래쪽이 좀 잘리긴 했는데 완료됐다라는 보고서가 올라가요. 아하. 그러니까 정비 지시서에 따른 완료 보고서겠죠. 요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진 띡띡띡 해갖고 완료됐어요. 너무 고마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고마워 뭐 이러죠. 괜찮. 괜찮은. 네. 그러니까 저게 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병 회사에는 이게 되겠죠. 저 뭐 관리자한테 요거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비 완료서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을에게 보내야겠죠. 그러면 을이 그 문서를 보고 요거를 더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든가 아니면 확인했습니다. 종료할게요. 라는 거나 이 결정을 하고 을은 갑에게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런 걸 하겠죠. 요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고 요 과정에 관리자를 이제 건너뛰었다 이런 것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 표에 보면 협력회사 쪽에서 아래 쭉 내려가다 보면 무슨 TBM 시행 및 작업 착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TBM이 뭔 말인가요? 네, 이게 영어로 쓰여 있어갖고 좀 어렵게 보이는데 툴박스 미팅이에요. 어이? 그러니까 네. 한국말로 하면은 작업 전에 회의한다. 아. 근데 이제 이 회의의 포인트는 이제 안전 회의.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위해 요인이 있냐 뭐 이런 걸 점검하는 회의다. 요런 거의 준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 의뢰서가 나오고 계획서를 협의해가지고 정비 지시서가 나오면 그 지시서를 갖고 그러니까 지시서라는 게 작업 내용이 쓰여 있을 테니까 그 지시서를
검토하면서 안전 대책을 세우는. 아. 그걸 이제 요약하면 이제 TBM 시행, 아. 작업 착수 이렇게 돼 있는 왜 거거든요. 툴박스 미팅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요? 공구통 위에 앉아서 해서 그래요. 공고통. 그래 툴박스구나. 네, 공구통 모임이에요. 아. 이게 건설 현장에서도 해요. 아, 그러니까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제 툴박스 위에서. 그 회사 이제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정씨, 저 오늘 저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건 요렇게 합시다. 근데 그거 무거우니까 발목 조심해야 돼, 발목. 그래서 설명도 하죠. 우리 규정에 발목 뭐가 있으니까 뭐 작업화를 뭘 신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아하. 그러니까 툴박스 미팅,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공구통 위에 앉아가지고 하는 회의예요. 이 안전 관련된 이제 사전 그러니까 회의. 그날의 작업과 네네네. 이 작업에 수반되는 안전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작업인데 작업이 2명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명이 반드시 한 현장에 있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회의가 이런 거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해야 돼라고 확인하고 아, 뭐 알았어요. 뭐 이렇게 둘이 좀 떨어졌으면 다니지 좀 마! 뭐 이런 거 한다거나 이런 게 툴박스. 네. 3번 페이지 보시면은 네. 이 사건에서 김충현 씨 이게 놀랍죠. 관련한 그 사건의 그 툴박스 미팅 자료는 나왔어요. 회의를 하긴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6월 2일로 돼 있고요. 김충현 씨 사인도 적혀 있습니다. 야. 작업 내용도 좀 적혀 있고요. 근데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지시서와 결과 보고 이런 건 문서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데 아. TBM 그러니까 작업 전 안전 회의 일지는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규정상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일지는 나오고 그 일지가 근거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작업을 검토를 하려면 작업이 뭔지가 확실히 그 작업자와 지시자가 확신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건 없이 안전 대책은 세웠고 이미 우리 회의 진행했다는 것만 나온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죠. 이걸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위가 이 기자회견하면서 같이 같은 작업을 했던 다른 노동자의 증언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업물에서나 지시서를 가져오는 게 1년에 3-4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응? 1년에 3-4번? 그렇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그러니까 절차대로 진행되는 건 전체 우리가 하는 작업의 1%였다. 그러니까 뭔가 안전과 관련된 원청, 제1하청의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문서는 남겨두되 그 근거 문서가 규정하는 안전 작업의 골자들은 그냥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앞에 막 그거 하고 막 지시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얘기가 좀 잘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시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번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뒷부분에 이제 수사 네. 내용의 대본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지금 엊그저께 네. 경찰이랑 노동청에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KPS 회사랑 네. 그 태안화력발전소. 원래 아마 그거를 찾고 있을 거고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이 TBM도 사실은 네. 현실을 이제 근데 이게 노동자들이 증언을 한 걸 일단 기반으로 놓고 보면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TBM도 그냥 허위 문서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허위로 꾸밀 수는 없죠. 김충현이 사인을 해야 사인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인데 규정을 위한 행정만 남아 있는 거에 형식적으로 그냥 이제 뭐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만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책의 문제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4번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김충현 씨가 사고 당일 나눴던 당일인지는 정확치 않은데 아무튼 요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말한 그러니까 작업 지시서와 작업 계획서와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한 카톡이거든요. 자세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KPS 관리자가 긴급하다. 원래 이걸 담당하는 외주업체가 있는데 주말이라 시간이 안 된다 그런다. 근데 지금 이게 잠깐 정지 기간에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부탁 좀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 작업 지시서가 반장한테 가고 아까 그 공공님이 말씀하신 왜 2차 하청의 관리자한테 가고 그 2차 하청의 관리자가 지시서를 따라서 이제 그 김충현 씨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냥 KPS가 카톡으로 띵 주말에 이거 좀 하다 그러니까 우려를 해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다 내 책임이지 않냐. 그러니까 야 그거는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해달라. 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게 빨간색 네모박스 안에 소장님을 통해서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장님이 그 김충현 씨가 소속된 회사의 관리자.
그리고 저는 소장님 업무 지시에 따라 작업하는 입장이라 작업 지시서를 소장님께 드리며 업무 협조를 지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팀장한테 얘기를 하시고 팀장한테는 지시서를 보내세요. 김충현 씨는 지시대로 좀 해달라, 절차대로 해달라고 이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지옥의 거죠. 소통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김충현 씨가 소속된 회사 2차 하청사는 뭘 하는 건가요? 그 역할이 없는 거네요, 사실. 김충현 씨가 하는 일을 받아오는 게 이 회사 받아와서. 일이죠. 받아오고. 김충현 씨가 그 회사 소속이니까. 근데 중간에서 뭔가 약간 그걸 해주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현실을 취재하지는 못했으나 이제 상당한 확률로 유추해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업무들을 태안화력발전이 도급 형태로 1차 하청업체한테 주면 1차 하청업체인 이 KPS는 그 하도 그 다른 형태로 이제 2차 하청을 준단 말이죠. 근데 2차 하청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난 근무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KPS. 이거 그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여기가 이제 그런 데인지는 잘 저도 취재를 못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1년마다 회사를 바꾼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바꿀 때 보통은 그 계약 조건이 이제 고용 승계. 그러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의무는 사라지는 대신 회사는 바뀌었으니까 일은 계속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회사가 그럼 뭘 하느냐의 질문을 말씀드리면 그냥 페이퍼 컴퍼니 헤드헌팅 업체.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런 KPS.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인력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거는 좀 확인을 그건 해봐야 존재하는 거죠. 소장님이 있으니까. 소장이. 네. 근데 어쨌든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이러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많은 현장에서 이게 이제 불법 하청이죠. 불법 하청이죠. 그 작업 지시를 내리는 게 대부분 원청이거나 1차 하청이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현장에서 이게 진짜 많이 무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하청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1차 하청에 그냥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다 한정 KPS 심지어는 태양 KPS에서 이걸 내리잔 말이에요. 2단계를 막 써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왜냐면 지네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 복잡한 과정은 태안화력이 만드는 거예요. 태안화력이 다 고용을 하면 맞아. 과장님이 반무야? 그죠. 주말에 경훈이가 바쁘대. 네가 좀 나와야겠어. 그러면 부글부글 그 과장님 그러시면 제가 주말에 쉬는 날인데 반무야? 경훈이가 바쁘다니까?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아 되면 안 되네요. 달래고 설득을 하여 경훈이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정규직 사회에서 거쳐야겠죠. 복잡하잖아요. 자 여기 하청이에요. 하청을 줬는데 경훈이네 회사가 바빠. 못해. 그러니까 한문의 회사를 맡기는데 한문의 회사는 사실은 하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쏘면 안 되는 거죠. 혜림 씨 한무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일을 해줘요.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알고 보면 혜림 씨랑은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거지. 그러니까 한무야? 라고 했는데 혜림 누나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산업의 구조와 고용의 구조와 그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런 것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이걸 왜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죠. 네, 그 결국에 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이분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걸로 보여요. 네. 네.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오래 일하신 분이 28년 이렇게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베테랑조차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이게 지금 첫 번째 일이 아니잖아요. 이전에서 또 그렇죠. 희생자가 또 있었는데 이게 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언제든지 또 끔찍한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사가 좀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업체가 네. 일단 1차 하청사조차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관련한 내용을 지금 그 고용노동부랑 경찰이 네. 수사 중이고요. 압수수색도 진행했고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경찰 관계자 내용 보면은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밝히고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네. 그러니까 관리 감독, 뭐 2인 1조 의무 조항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산안법 이런 쪽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랑 같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정부가 또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좀, 이재명 정부에서 좀, 그래도 또, 관심 있게 한마디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좀 수사가 또 더, 이렇게, 수사를, 속도를 내서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은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뭐 이분이 12월 14일 네.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었잖아요. 음. 그 사진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책. 네, 그렇기도 하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이분의 사건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김영균 씨도 있었고. 그러면 하청업체, 뭐 2차 하청업체 이런 게 아니라 원청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두 번의 큰 죽음인데, 한 번의 죽음이 법을 만들어냈다면, 한 번의 다른 또 죽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균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요였고, 김치현 씨는 이제, 그 기본소득 책을 올려놓고, 내란 집회, 탄핵 집회에 계속 나왔던 그런 노동자인데,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원청의 사장, 원청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계기라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분이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고 김충현 노동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1부는 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시사콜콜 2부로 돌아올게요.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한무 기자가 준비를 해주셨죠. 네. 얼마 전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안겼던 예스24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네. 할 말이 좀 많으시다고? 예, 이게 일단 소비자 피해가 네. 막중했죠. 그쵸. 조서 검색 뭐 안 되고 이미 주문한 것도 배송도 지연되고 전자책 사놨던 거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예스24가 그 공연 티켓 예매 서비스를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놓고도 그 현장에서 이게 그 확인이 안 돼가지고 못 보거나 아니면 또 예매가 안 되니까 뭐 연예인들 그 팬미팅 같은 거 맞아요. 그런 중3 제 딸이 아주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딱 네. 경로하셨군요. 경로하셨습니다. 뭐 티켓 예매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콘서트 그쵸. 티켓을 예매하셔야 되는데. 팬들에게는 그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제가 그런 간접성이 없었는데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 보니까 상당히 큰 맞아요. 일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 사태 초기에 회사가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공분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 처음에는 시스템 장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해킹 당한 거였어요. 랜섬웨어 해킹. 그래가지고 그 랜섬웨어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해킹 해가지고 돈 달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형태인데 요거를 한 30시간 이상 얘기를 안 하다가 그 국회에서나 이런 보도에서 이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숨기냐 이거? 이렇게.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 근데 이게 지금 복구는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아. 뭐 이제 일부 뭐 리뷰 남기기 뭐 이런 거 빼고는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데 그 기간도 네. 뭐 한 4일, 5일 뭐 이렇게 걸렸으니까 너무 오래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파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네. 오래 걸렸습니다. 개인정보 같은 거 뭐 이렇게 유출된 네, 거 그것도 지금 이제 확인 중인데 처음에는 회사가 없다. 개인정보 유출 없다. 이랬다가 그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그 조사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말을 조금 바꿔요. 이게 향후 추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다. 처음엔 없다 이랬다가 확인되면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있긴 있나 보네. 그러니까 그게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죠. 이미 신뢰가 그냥 바닥쳤겠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나도 가입돼 있는데.
S24. 네. 회원이 2천만 명. 저도 회원이에요. 저도 네. 거기서 예, 공연 티켓 이런 거 좀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파장이 큰 거죠.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 조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예스24가 그 이제 지난 11일, 그러니까 이틀 뒤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서 원인 분석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흥원이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네네. 사기업이 어떤 입장을 밝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박을 했어요. 진흥원 분석가들이 네.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예스24 본사를 방문했는데 진흥원의 기술 지원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조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한 겁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네. 진흥원에서 진흥원이 이렇게. 이런 사례가 많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예스24가 결국에는 네.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그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혼선이 이 대처 있길래. 과정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소비자 불신을 자초하는 네, 그런 근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이 대처 과정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다. 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제법 큰 회사인데 이렇게 그냥 막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가 좀 안 우려스러운 되죠.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은 이따위로 지금 해놓고 지금 총수 일가가 주식을 물려줘서 빈축을 사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소비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는데 승계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예스24가 어느 그룹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좀 네. 생소하실 텐데 한세그룹이라고 있어요. 한세그룹? 이름 잘 이게 낯설네.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한세그룹 지주사가 이제 한세 예스24 홀딩스거든요. 그러니까 한세하고 예스24가 합쳐졌다. 그런 그룹의 형태가 있는데 여기 총수 일가가 그 자녀한테 그 총수가 이제 지분을 넘겨줬다. 이거거든요. 사고 발생 3일 후인 12일이에요. 네. 한세그룹 회장 김동영이 막내딸 김지연에게 지주사 지분 5%를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 수는 200만 주. 그 규모로 따지면 당일 종가가 4,140원이었으니까 83억 원. 야. 이거를 이제 자녀한테 딱 줬는데 네네. 이게 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느냐? 그러니까 지주사라고 하면은 예스24라는 회사의 주주겠죠. 네네. 그러니까 50.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스24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이런 회사에 난 투자 못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거고 떨어졌고 실제로. 그리고 그 모회사인 지주사도 그 주식이 떨어지죠. 왜냐면은 그 예스24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고 발생하고 그 이틀 뒤부터 주가가 이제 뚝뚝 떨어져가지고 한 5%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네. 그 증여를 할 때 그 주가가 낮아야 유리하거든요.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러네. 그 주식 가치를 그 매겨서 이 주식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거기로 가는 UNH가 이 생각부터 먼저 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네네. 좀 이따가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그 생각부터 드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증여일이 있을 거예요. 증여를 한다 이날. 그러면 그 전후로 2달씩 4개월 동안에 그 주가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하락기가 포함이 돼 있으면은 증여세가 이제 싸지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해림성경 말씀하셨던 이거 묘한데 시점이 그런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비판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 DC 인사이드 게시글을 하나 봤는데 설마 세금 아끼려고 자작극 벌인 거냐? 이런 그러니까. 지적을 하셨고 아니면 뭐 일부러 복부를 늦추는 거냐?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의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글이 보면 이제 뮤지컬 연극 갤러리예요. 요걸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다 글을 올리는 것 같은데 그 피해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고한 고객들이 극장에도 못 들어가고 그 직원들이 진땀 빼고 이런 와중에 만약에 이제 서버 마비가 의도한 건 아니라 해도 그 소비자들과 직원들이 그리고 협력사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맞아. 이 와중에 세금을 아끼려고 생각했다는 게 역겹다. 진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입는 손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 주가라 그래서 이제 그 네.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로 입는 타격은 적을 거고 사실 그렇죠. 이게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니까
이게 사실은 뒤에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부러 하진 않았을 건데 요 게시물 올린 분이 그랬던 것처럼 일부러 했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일본 같아요. 일부러 공격을 당했어. 일부러 한 걸로 해야 재미, 이게 이제 이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의도가 아니라 해도 인간적으로 요 틈을 타서 증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저는 이제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죠. 뭐냐면 회사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쵸. 회사의 존망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총수라는 사람이 이 와중에 야 주식 넘겨? 이렇게 눈 돌릴 그러니까. 여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여기에 써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자 딸한테 이거 5% 넘겨야겠어. 이런 생각을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혹여 반대로 지금 시점에 넘기는 게 좋겠어라고 계획을 세워뒀다 하더라도 저 지금 넘길 거야.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이게 정상적인 경영인이죠. 네, 그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렇죠. 아니 자기가 설령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지만 막아지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지만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사회는 정상적인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비정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정상적인 사람이 많고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전사적 대응을 해도 모자랄 이런 지금 전사적 상황이잖아요. 대응을 하고 있고 자기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 근데 지금 전사적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지금. 복구도 느려 뭐 지금 유출이 됐는지도 몰라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김동영 그 회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 기회가 놓치기 너무 싫은 거야. 그러네. 이게 왜냐면은 절세 정말 아주 저럴 기회였거든요. 네. 그 최근 주가를 보면 그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 6월 12일 날 증여를 하면 뭐 4월 뭐 12일부터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전이긴 한데 4월 9일에 이제 장중 3,300원인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그 2020년 5월 이후로 볼 수 없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던 때였던 거예요. 4월부터 이제 4월에 이제 찍었고 조금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런 주가는 앞으로 안 올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너무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범이님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내려간 김에 자 주식 살 그건 증여를 증여 계획은 했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증여를 이때 준비했을 수 있다고. 그렇죠. 증여를. 그래서 투입이 아니고. 했는데 증여 내역도 준비했다니까. 근데 증여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터져버려서 미루지 않았던.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이렇게 있겠다. 절묘하게 터지냐고. 그거는 있다니까. 그 개발자들이랑 또 뭔가 있지 않을까? 그 랜섬웨어. 아니, 맞다니까. 그래서 그 1년 진짜. 그 주가를 이제 통시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올해 4월, 6월, 그러니까 그 미래의 두 달은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주가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전에 두 달로 이제 그 비교를 좀 해본 건데, 그러니까 올해 했으면은 올해 그 4월부터 6월까지 세금으로 따지면은 42억 원. 그러니까 아까 82억 원 증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42억 원 정도고 작년에 쓰면은 한 52억 원 정도 나와요. 야, 네. 10억 아낀 거네. 그러니까 10억을 아꼈다. 어. 그 작년에 주가가 이제 그 표 보시면 그 작년 주가가 이제 한참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축 떨어졌으니까 요런 흐름이 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 사태가 났어도 아 모르겠다 나 10억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 그러니까 아닐까? 앞뒤로 2개월이면 충분히 의심이 되죠. 딱 떨어졌을 때, 자, 2달 후에 파는 걸로, 아니, 넘기는 걸로 계획을 세워. 예?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왔어. 그죠. 근데 회장님 지금 회사 난리인데, 일단 넘기라니까 계획한 건 해야지.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아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10억, 그러니까 순이익이,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니까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그냥 다 아닐 수 있겠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들면서도 아니다. 뒤에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뭐,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이게 작년 10월 달에는 뭔 일이 있었길래 7,600원까지. 이때는 네. 그 작년 10월 요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왔어? 그럴 일이 있었겠죠. 뭐. 제가 뭐, 예. 근데 이게 그 유상증자나 이런 그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공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개별적인 이슈였거나 뭐 그런 거고 그 요 주가를 1년 만에 이제 비교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요거를 그러면 일부러 한 거냐 그거를 보려면 이제 사태가 터지고 직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9일날 사태가 터졌고 10일 날 랜섬웨어였다는 걸 밝혔으니까 네. 그 발표가 반영된 건 이제 11일부터거든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요 사태가 안 터졌으면 주가가 이제 좀 더 높았을 거다라고 이제 거칠게 가정을 하고 네. 이제 가정을 해보면 한 증여세 1,600만 원 정도 이제 낮아진 거니까. 1600.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아주 거칠게 한 거지만 주가 변동폭이 5% 수준이고 이게 하락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이제 또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이거를 했나? 근데 여튼 1600만 원 정도 꽁돈이 필요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요분이 이제 돈이 이게 수백억 수백억 천억까지 싶으지. 이 그래프를 보면 그게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증여 계획이 원래 있었다면 4월에 계획을 세웠을 것 같고 떨어졌을 때 지금이 타이밍이긴 하다. 그러면 2달 두 후로 달이니까. 이제 증여 시점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이 사고가 그냥 터져버린 거죠. 이것은 우연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먹통 사태로 증여세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통시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했을 때 1년 전에 했을 때보다는 한 10억 원 정도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경영진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계획이 된 거였더라도 안 해야지. 그치. 이게 사람들 심리가 있는데 이게 B2C 기업인데 직접 국민들 상대로 기업한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계획이 있어도 이게 사태가 터졌으면 안 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말하면은 무능이죠, 무능. 경영진이 바보지. 이거를 증여를 강행했을 때의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를 하면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거는 증여세를 깎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도 그냥 경영을 못하는 거 아닌가? 경영진이 총수일가가? 요런 비판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시민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별로 상관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복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 2달 동안 미친 듯이 사들여가지고 환불? 아니 가격을 올려버려. 증여세 많이 내게? 네. 2달 동안 작전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작전이 들어와 주길? 쫙 올려. 그리고 팔고 나가. 개미들에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증여세가 이제 다시 50억 원대로 더 넘길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의 복수밖에 없을까요? 구속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응징할 거냐, 그리고 이게 응징이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들을 뒤에 조금 더 말씀드려 보고요. 요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기회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데 네.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웃긴 항상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가 됐던 거고. 대표적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래서 이거를 주가 하락기에 총수일가가 주식을 증여하는 행태들, 요거를 그냥 이게 이제 재벌 사이에서 빈번한데 유형을 그냥 제 마음대로 좀 분류를 해봤어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무능형. 그러니까 이번에 예스24처럼 네. 본인이 무능해서 주가가 하락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해킹을 당한 게 아니 경영진이 무능한 게 아니라 해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요렇게도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예견되는 위험을 막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기업이 무능한 거죠. 경영자가 무능한 거고. 항상 상시적으로 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산업의 특성을 봤을 때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뚫려버렸다는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예스24가 이미 수차례 해킹 피해를 당한 바가 있더라고요. 2016년, 2020년에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게 2023년에는 경쟁사인 알라딘 이제 고등학생한테 해킹을 당해가지고 전자책에 한 70만 건 이상 해킹 이게 유출된 사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예스24도 뭔가 이제 전자책에 암호가 걸려 있나 봐요. 근데 그 암호 코드가 이제 유출이 됐었고 다만 그 코드를 이제 바로 회사가 무력화시켜가지고 전자책 자체가 유출되진 않았지만 그 코드가 이제 해킹 당했다는 점에서는 방어망이 좀 허점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들이 있음에도 이번에 또 뚫렸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노력을 많이 했냐 이거를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보보호 부문에서 투자를 얼마나 했냐 요걸로 좀 가늠을 해보면 지난해 12억 7천만 원을 했는데 네. 그 경쟁사 인터파크가 한 20억 원 했더라고요. 그리고 요 정보보호 투자 부분에 그 공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사의 평균이 29억 원이니까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투자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억 원 아꼈으면 이번에 한 20억 원 내놓으면 되겠네요. 사내 출연을 좀 해라. 사실 출연. 그러면 좀 용서는 안 되겠지만 정상 참작은 되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도 그건 이제 앞으로도 확실히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문매 맞았으면 제대로 이제 대비를 해야죠. 아, 근데 이렇게까지 허접한 걸 꼴을 봤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을 하려고 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무능했던 사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도가 의심되는 유형. 그러니까 일부러 주가 낮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되는 유형도 있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한화가 있죠. 그 김승현 회장이 이제 주한화, 그러니까 지주사 역할을 하는 주한화 지분을 10% 이상을 그 슬아 있는 삼형제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 시점이 이제 문제죠. 그 주가가 폭락한 직후에 요걸 이제 공시를 해서 증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네. 그 주하나 주가가 폭락한 원인을 보면 그 계열사가 유상증자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주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방산 계열사, 무기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국내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찍어내서 그걸 팔아서 네. 돈을 번다. 이런 건데, 주식을 더 찍어내면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주식 가치는 떨어지니까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떨어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지주사인 주하나 지분도 그 주가도 떨어졌죠. 네. 근데 그 시점에 그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럼 주하나를 넘겨줄 때 그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자회사 유상증자를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너무 인과관계가 먼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해서 받은 돈으로 뭐 여기저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있어요. 이 현금을 갖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 굳이 유상증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뭐 대출을 일으켜도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그 주가를 낮추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이거는 있었고. 진짜 많은 비판과 의심을 받았죠. 왜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군산 업체들이 상종을 달리고 있거든요. 하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재계 순위가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 성과들 때문에 정말 많이 팔아먹고 있고, 그 얘기는 지금 전 세계 정세가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고 그 추세를 무슨 중학생만 신문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여기는 주가도 올라가고 돈도 계속 들어와요. 왜냐면 계속 사니까. 계속 팔고 돈도 계속 들어오고 향후에 들어올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많고 앞으로 들어올 돈도 많고, 그러면 이 하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충분히 이걸 조달할 수 있고, 설령 현금이 모자라다 하더라도 너무 전망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은행들이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저걸 낮추겠다. 우리한테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눈 돌리는 순간 은행들이 줄을 서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주식을 발행해서 이걸 하지? 그러니까 기존 이제 투자자들은 벙찐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정세를 보고 성과를 보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전 세계 정세가 안 좋아지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히 뭐 돈을 많이 벌 테고 그럼 회사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난 여기 주식을 사겠어요. 샀는데 뭐라?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어? 이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됐고 요게 일반 비판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를 콕 집어서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요 얘기를 하면서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화 사례는 지금으로는 뭐 화는 나는데 법적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이제 애매까리해요. 애매까리. 정말 애매까리. 애매까리입니다. 아니, 하나, 뭐, 지금 한 분씩 얘기 안 하시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더 열받는 게 있어요.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삼형제 주식을 좀 도와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해사 아니 저기 하나오션. 하나오션 주식을 사가지고 자기 자본을 써요. 쓴 다음에 유상증자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양아치 투자자들은 정말 더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우리 독자들이 더 열받을 게 또 있죠. 그 하나오션이라는 회사는 지금 그렇지. 그 하청 노동자들 탄압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쵸. 아니, 그래서 하나 빌딩 앞에 이제 내란 탄핵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시위를 도와주고 이랬던 게 딱 이 이슈예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법으로는 이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재가 조금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상법 개정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한 게 적절한 경영 판단이었냐. 요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행 상법은 그 상법에 이사 충실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사가 그 누구누구에게 충실하게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충실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내가 뭐 그 대출을 일으키든 아니면 뭐 회사에 있는 현금을 쓰든 유상증자를 하든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유상증자를 내가 해도 돈이 들어오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한테는 싫지만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손해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그 충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요건을 제재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주주 충실 의무에 그 주주도 넣자. 그러니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다하자. 그렇게 하면은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점을 좀 고려를 더 하겠죠. 물론 상법이 이제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바뀐다고 해서 모든 유상증자가 다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사진들이 뭔가 경영 판단을 할 때 법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좀 잘못되면 뭐 형사처벌은 모르겠지만 민사적으로 갔을 때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러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사는 그냥 뭐 총수도 아니거든요. 사실 총수가 아닌 이사들도 많은데 내가 이거 결정에 그 찬성 손들었다가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뭔가 좀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법 개정 얘기가 이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각종 이제 편법들을 이제 요걸로 조금 제재해보자. 그래서 이제 상법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 정권 바뀌기 전에 유상증자를 단행한 거다라는 썰도 있어요. 유상증자를 하고 이제 지분을 넘겼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 이렇게 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죠. 근데 뒤늦게 뭐 상법이 개정된다 해도 이전 걸 소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지난 건 이미 끝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모든 그렇죠. 법은 대부분 그렇죠. 네. 뭔가 좀 열받는군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유형이 외부 요인 유형인데 그러니까 경영진이 의도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딱히 뭐 경영진이 뭐 잘못해서 뭐 경영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 이제 코로나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이때는 이제 특히 소비재 기업들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실적이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통 재벌들이 많이 증여를 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SBC 그룹. 아, 진짜. 안 나온 데가 없네. 진짜. 그 2020년. 나쁜 시작은 다 했네요. 아주. 맞습니다. 2020년 4월이면 이제 한창 그 코로나가 확산될 때, 요때 이제 그 그룹 회장인 허영인이 장남 허진수한테 그 핵심 계열사인 SBC 3집 지분을 4.64% 넘겼는데, 이거 무시할 지분이 아닙니다. 이게 265억 정도 되는 규모고, 이때 보면은 주가가 그 2월 달에는 쭉 올라갔었다가, 이제 4월, 3월 되면서 쭉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 지분을 넘긴 거겠죠. 실제로 지분을 넘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배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러면 이대로 넘어갈 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거를 눈 감아주기도 조금 좀 뒷맛이 좀 그쵸. 씁쓸하고 뭔가 좀 이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쌀 때, 그러니까 주식도 내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그 증여를 하는 것도 그냥 주식이 떨어졌을 때
넘기는 거는 증여를 하는 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절세로 볼 수도 있어서 이거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이제 그 명분을 내가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게 저 같은 반동분자는 그냥 싫은데 이게 이놈의 자식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 방송에서 마음에 들어. 제가 싫어서 이거 세금 높여야 됩니다라고 말하기 좀 뭐하니까 이제 뭐 좀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공평과세라는 개념이 있다. 세제에는 공평과세의 핵심은 감세력,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인데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동일하면 세금도 동일해야 되고 그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 더 물리고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세금 더 깎아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넘긴다고 했을 때 이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는 총수일가가 세금을 내는 능력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 주가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시 회복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총수일가의 그 담세력은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데 세금을 주가가 낮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증여세가 낮아지는 거고 그건 공평과세에 그 어긋나는 거다. 맞아. 뭐 이런 논리들을 이제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세금을 그 아끼는 그 재벌 총수들에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을까? 그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면 그 방안은 뭘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지금은 증여일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 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에는 더 쉬웠어요. 전에는 증여일 전 1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수 입장에선 세금 절감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미래 거는 안 보니까 확정적으로 그 과거 시계를 쭉 보면서 이쯤에 주식 넘기면은 내가 세금을 아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 거고 이게 그 증여일 전 1개월이었다가 한 번 개정돼서 뭐 3개월로 바뀌었어요. 근데 미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그대로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개정한 게 전후 2개월 시계에서 4개월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짧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후 3개월로 하면 그 미래의 시점에 그 이슈로 떨어졌던 것이 좀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이제 좀 본질적인 가치를 좀 더 반영을 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 제시됩니다. 여기 이제 그 경제개혁연구소에 김우찬 소장이 보고서를 쓴 게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또 이런 것도 사실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르게 좀 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법안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발의된 건데 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기업의 시세가 아니라 회계상의 가치를 조금 활용을 해서 그 증여세를 좀 산정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개정안을 보면은 주당 순자산 가치라는 게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를 놓고 그 시세를 보자 이런 거죠. 그 주가를 주식 가치를 보자. 네네. 시세는 계속 변동하니까. 그래서 볼자는 뭐냐면 그 지금 그 증여일 전후 2개월로 산정한 주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 순자산 가치보다 낮으면 80%에 미달하면 그러면은 그 자산하고 수익을 같이 반영해서 그 증여세를 매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세가 순자산 가치보다 낮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하향 산업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경영을 진짜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뭐냐면 회사가 망했어. 망해서 이거를 그 주주들한테 그냥 다 뿜빠이를 할 건데 그게 이제 순자산 가치예요. 근데 시세가 그것보다 못하다? 지금 당장 회사를 다 털어먹어도 그럼 곧 망하는 기업이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자산이랑 이제 수익을 반영해서 산정을 하면은 조금 더 그 증여세를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그 한세 S24 홀딩스 그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지주사를 보면 그 올해 이제 4월 6월 그 평균 주가가 3,900원이었는데 주당 순자산 가치로 하면 이제 이게 12,000원이고 여기서 80%에도 1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네. 그래서 만약에 이소영 의원안에 따르면은 요거를 이제 그 산정을 할 때 확 올라가겠죠. 그 증여세가 이제 많이 비싸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법안,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 이 법안을 보면 독소 조항이 있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장사 최대 주주가 증여할 때 지금 그 20%를 더 내고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을 증여를 했으면 내가 만약에 최대 주주면 120억 원을 증여한 걸로 쳐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총수일가는 세금을 더 내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역차별 아니야? 그 부자가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부자가 증여할 때는 그 세금을 더 매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네. 그 지분을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실제로 가격이 더 비싸게 팔려요. 그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왜냐면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은 그냥 그 주식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20%를 산다고 하면 주식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경영권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대표이사 선임도 시킬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비싸게 팔리고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세금을 매기자 이런 건데 요거를 이제 없애자는 안이 들어가 있어서 그 이제 조금 이 법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여세를 좀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법안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증여세 계산에서 자산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산을 팔아버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의 기반이 지주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주식 가치라 그러면 주식을 계열사들 걸로 누를 겁니다. 또 다른 편법들이 또 마련하겠구나. 그러면 그건 언제 일어나냐? 다음 그 보수 정부가 말기 때. 그때 아마 일어나서 아마 주식은 폭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의 내용이 이거를 지금 막 정경련 이런 데서 막 정경련이 아니라 한국경제인데 목숨 걸고 막자 만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이제 아마 할 텐데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뭐 한국의 세법 증여 상속세법은 다 이분들이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공수,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공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세무회계사들 모아서 기상천외한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우리 YJ 이렇게 안 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근데 이게 쭉 보다 보니까 한세 예스24는 그냥 귀엽다. 아까 내가 하는 게 부끄럽고 그러네요. 네. 한화 막 이런 데 보다 보니까 그죠. 규모가 아무래도 큰 데일수록 그치. 그러니까 주가가 뭐 몇백 원 움직여도 그게 증여세로 환산을 하면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왜냐면 주식 물량이 많아서 이게 또 살 떨리는 작업일 것 같긴 합니다. 내부적으로 언제 할 거냐 그런 게. 아니,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제 한세그룹 예스24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세그룹이 그래서 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짧게 부탁드립니다. 뭐 얘기는 할 건 다 했으니까요. 여기는 뭐 일단 그 한세 모태그룹 모태기업인 한세 실업 의류 수출 기업이고요. 오래됐어요. 82년에 창립이 됐는데 한세가 한국에서 세계로 한국에서 세계로 매출액이 1조 8천억 정도 되니까 꽤 큰 데다. 근데 조금 생소한 거는 자기 브랜드로 만들진 않고 이제 옷을 외국에 공장이 많아요. 여기가 뭐 동남아 이런 데 인력 싸게 그 할 수 있는 데서 공장을 세워놓고 뭐 H&M, 무지, 뭐 도나카란 뉴욕 뭐 이런 데다가 그 넘기는 데라서 일반 고객사인 거죠? 그런 거죠. 고객사들이 꽤 빵빵한 데를 갖고 있고 옛날에 슬로건이 미국인 3명 중 1명이 한세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데가 왜 책방을 그러게. 그러다가 이제 예스24를 그 인수를 해요. 2003년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은 있었겠죠. 이거 산업을 조금 넓히고 싶은데 뭐가 좋겠냐. 그래가지고 예스24를 갖고 와서 온라인 도서 유통 사업을 이제 IT 버블 시기에 신산업, 신성장 동력 이런 건데 이런 짓을 여기서 하는 이런 분들이 가져왔고 그러니까 한세그룹 계열사 중에 이제 상장사 보면은 아까 홀딩스 지주사하고 한세 실업이 이제 규모가 좀 크니까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그다음에 예스24 포스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한세 MK 여기도 이제 의류를 만드는데 여긴 자기 브랜드로 파는데 여기에 조금 한물 간 버커루 뭐 NBA 상표권 따와가지고 잘 나가잖아요 여기. 그나마 조금 그리고 뭐 TBJ랑 뭐 엔듀 이런 거 했다가 지금은 접은 꽤 뭐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뭐 아주 TBJ는 제 고등학교 때 그죠 많이 입었던 그 막 폴라티 그런 거 니트 이런 거 많이. 엔듀도 약간 캐주얼 성장 연듀로 반가웠구나. 그리고 그
몇몇 사람들 보면 이제 김동영이 이제 회장이고 그 밑에 이제 그 김석환, 김익환, 김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석환이 S24, 그 김익환이 그 아까 한세 실업, 김지원이 저 마지막에 말씀드린 한세 NK 이렇게 맡고 있고 그 주식을 이 사람들이 1999년부터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공시가 1999년에 다트가 그 전자공 시스템이 시작돼서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래도 증여를 받지 않았을까 싶고 그때 확인되는 게 이제 30%가 넘으니까 이분들이 그때 나이가 이제 3남매 나이가 25, 23, 18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승계를 그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해놨고 그 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스24 같은 그런 사태로 네, 이어졌다. 그리고 한창 전부터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회사에서 쪽쪽 빨아먹는 거죠. 그 배당을 통해서. 그래서 요 그 계열사들하고 이제 지주사에서 받은 배당 쭉 보면 99년부터 해보면 700억 원에서 한 800억 원 정도를 받아왔고 요 돈을 활용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마다 자기 지분이 희석되니까 그 시장에서 좀 매입을 하면서 지분율을 조금 유지를 해왔던 거 아닐까? 저평가된 이유가 있네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영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경영을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지 않고 오너 경영을 한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은 게 그 장남 김석환. 네. 그 7개 회사의 대표이사, 그 1개 회사의 이사 등 이제 총 8개 회사 임원을 맡고 있어요. 야. 그리고 이제 김익환도 총 4개의 그 임원을 맡고 있고, 김지환도 4개. 그러니까 S24 하나도 제대로 경영을 못 하면서 무슨 지분들을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고질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자면은 그 애진작의 그 아주 어렸을 때 받은 20대 전후에 받은 지분을 가지고 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그 배당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부를 증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오너 경영이라는 게 뭐 재계에서는 무슨 뭐 그 장악력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고 무슨 뭐 선대의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뭐 하지만 그 경영 능력도 인정이 이게 믿어도 되는 건가 싶은 거고 내부 경쟁도 없고 그 어렸을 때 물려받은 지분을 다 가지고 쥐고서 이게 어떤 내부 경쟁이 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걸 직접 연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스24 같은 사태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예스24 사태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원래는 이제 증여세 문제 쭉 보다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지배구조 쭉 봤는데 문제가 여기에 있네. 경영진들이 이거 제대로 해야지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는데 그런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진짜 배당액이 무지막지하긴 하네요. S24만 작년에 50억 배당을 했다는 거잖아요. 배당을 네. 그러면 이 배당이 상당수가 이 삼남매와 아버지한테 갔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돈 중에 반띵만 해도 보통의 다른 평균적인 그 개인정보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털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몰려있는 압도적으로 높은 이제 그 지분율을 갖고 있는 가족들에게 배당으로 그쵸. 몰아주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쏴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맞죠. 원래 거기에 들어갈 돈을 이들의 그 통장으로 쏴줘버린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스24가 적자를 계속이라기보다 꽤 여러 번 냈거든요. 근데 배당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현금 회사에 있는 현금까지 털어가지고 배당을 한 거예요. 아니 원래 근데 배당이라는 거는 이게 이익을 많이 냈을 때 그걸 보통 이제 결정이에요. 배당을 결정을 하는 거. 한국의 보통 기업들은 그 배당 결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배당을 안 해서 문제인데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당 좀 해라. 그렇죠. 이게 이제 주식을 샀는데 왜 배당도 안 해주냐. 이게 이제 보통인데 여기는 지금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고배당이라는 것도 그 주주한테 그렇게 물론 좋긴 좋죠. 근데 총수가 그 경영진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면 차등 배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배당 좀 덜 가져갈 테니까 주주 환원을 해서 배당을 줄게. 그리고 내가 배당 덜 가져가는 대신에 투자도 하고
뭐 보안 조치도 하고 뭐 산업도 확장하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명백하죠. 주주들한 그 총수일가한테 돈을 주려고 배당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착한 배당을 하는 그런 기업은 없나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은 한국 씨가 관심이 없어요. 반동 분자예요, 그 친구. 정림이 아나운서의 해관이 정말. 명쾌하네. 궁금증 해소됐어. 매우 만족합니다. 네, 아무튼 조한부 기자가 전해주는 예스24 목동 사태와 이 한세그룹의 이야기까지 시사콜콜 2부에서 함께 봤습니다. 민중예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